먼저 이 교리 실천 강의에 대해서 저보고 이 교리 실천을 나가기로 하신 이 건강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라는 것은 원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수가 없는 탓으로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설 수 있게끔 해주신 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수는 없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를 일깨 해준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는 바로 순타원 신미성 씨입니다. 미성 씨는 10수년 동안 새벽 4시부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나는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벽 5시부터 약 35분 동안 기도를 3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 탓으로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은 아무런 병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바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사경을 합니다. 지금까지 11번째 사경을 마쳤습니다. 미성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굴지에 오를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7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미성 씨에게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을 못했는데 사랑합니다. 항상 아프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절은 길편 강길만 입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입교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역경에서 벗어나 순경을 맞았습니다. 순경이란 역경에 반대되는 말로서 모든 일이 좋게만 전개되는 관계랍니다. 순경을 당할 때는 감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고와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열심히 신고와 기도를 하여 사은의 유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나중는 생활을 하렵니다. 수행인에게는 순경이 오히려 나태심이나 교만심이나 자만심 등이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 하여 수행인에게는 역경보다 순경을 경계해야 한다 합니다. 아침 신고를 4시 40분에 기상하여 씻고 난 뒤 초에 불 붙이고 향을 올리고 5시가 되면 나무와 밀탑을 CD를 틀어놓고 연불이나 자선을 합니다. 아침 신고를 5시간에 맞춰 올리도록 노력합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녁 신고는 오후 9시 30분에 시간은 잘 맞추지 못하나 하루 중 감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생활합니다. 신고와 기도를 열심히 하여 죽을 때 가지고 갈 보따리를 장만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희천 박은정님이십니다. 화이팅!
주제로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간 곳이 원불교다. 평상시 등하교 할 때 버스 타는 곳에 동그라미 불교가 있었다. 대문 안에는 일제식 건물과 단지, 모, 연못, 유리하우스도 있었다. 한 번씩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교당 친구들과 놀면서 즐겁게 보냈다. 나에게는 편안하고 꽃들과 잔디밭, 친구들과 즐거움으로 가고 싶은 곳이었다.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때는 교무님이 단상에 서서 책을 읽으시고 우리들은 여기저기 앉아서 공부하는 도서관 공부반이었다. 처음 중학교 때는 학생회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 학생회가 생겼다. 학생회가 생기고 토요일에는 이 학교 저 학교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팔씨름도 하고 탁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꽃이 피면 사진도 찍으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결혼을 하여서는 강양에서 생활하면서 초창기 교당에서 교무님의 정성과 사랑 속에서 교당을 다녔다. 일요일날 늦잠을 자고 교당에 못 가면 교무님께서 전화하셔 챙겨주셨다. 교리와 공부에 관심은 없고 교무님의 사랑과 관심 분위기에서 교당을 다니면서 좋은 경험도 하고 성장하였다. 꽃꽂이도 원불교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하였던 일이다. 나에게는 교당이 신앙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즐겁게 놀고 사랑받는 곳이었다. 새로운 교무님이 오시며 각각의 교무님 특성에 따라 사랑과 배우는 것도 다르게 배우면서 놀면서 지냈다. 어느 날 우연히 교무님 모시고 만덕산에 갔었는데 아들로 인연이 있는 교무님이 원장님으로 계셨다. 공부하러 오세요 하신다. 예 하고 그 뒤 동화선을 몇 번 다니면서 공부의 방향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원로 교도님들의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일상생활에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일상생활을 집에서도 실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남편이 외국에 있을 때는 5시에 자선을 시작하여 기도까지 1시간 30분 정도 할 수 있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지금은 자선하기가 어렵다. 식사를 5시 30분에 하여야 하니 시간이 부족하여 남편과 함께 매일 기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있다. 도방과 교무님께서 챙겨주셔서 저녁에 연불방과 주위의 공부방을 통하여 다른 도반의 공부하는 모습과 나의 공부를 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연불반에 들어가 연불의 방법 암송과 연불 15분, 자선 5분, 대산 선생님 법문집 읽기, 상시 일기 체크, 감사 일기를 5, 6명이 발표하고 저녁 신고와 교무님의 건강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고 목요일 8시 30분에는 3명이 감사 일기를 일주일 것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감각감상과 의문점을 5명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일상을 점검하면서 그날 감사 생활을 하였는지 아니면 왜 못하였는지 챙기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니 공부의 맛을 보고 나 자신이 조금씩 순환되어 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힘이 생기고 끝까지 듣고 무엇을 상대가 말을 하였는지 조언과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긴다. 지금까지 원불교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조속신고 때 3세 제불조사님께 감사합니다. 3세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 효도심이 없는 나에게 부모님을 챙기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되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형제들의 우애를 생각하면서 나의 형제들을 챙기고 안부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서로 챙기고 우애하고 지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문처럼 하려고 마음도 먹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보였다.
이런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마음이 편하여지고 여유롭게 되었다. 어느 해 교무님께서 이런상 소음은 식독을 하세요 하셨다. 하루에 식독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스스로 이런상 소음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교정과 똑같이 쓰니 독송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오기 시작하였다.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분이다.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시고 문장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신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다. 단장으로서 중앙과 함께 단위를 공유하고 서로가 단원에게 행사와 법회, 기도 등 교당의 일들을 단체 카톡방으로 알리고 더 정성스럽게 하여야 할 단원은 전화를 하면서 챙겨주고 단장이 어려울 때는 중앙님이 하고 최대한 챙겨주도록 노력하면서 단을 챙겨본다. 엄불교를 만나서 지금까지 큰일 없이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팩이다. 매일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선물당 박도선 님이십니다. 일점만 더 받으셨네요. 내용이 부실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박도선입니다. 저는 이번 교리 시청 강연대 참여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원불교 교도로서 여러분 교도 앞에서 발표할 만큼 신심이라든가 또는 교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성껏 했는가 라고 반문해 봤을 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보단 전체의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참석을 해야 되겠고 그런 의무감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제 종교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제가 저 원불교를 만나는 것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우리 산동면은 우리 도건교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산동면 원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원불교 있는 별채에 수리해가지고 저기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종교 생활 별 관심이 없었고 저와 한 방에서 사는 임선진님께서 입교를 하셔서 교무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희는 별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 아이를 업고 교무님과 함께 선진님은 마을 돌아다니면서 순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불편한 시절이었지만 어떤 아이와 함께 교무님을 따라서 친이신 걸어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었답니다. 그런 인연을 저희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단 원불교를 무관하게 지냈고 일요일이면 방 안에서 둥글거나 낚시가방을 메고 저수지로 강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해에 대각 개교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타원 한인선 교무님께서 수차례 대각 개교절에 참석해보더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또 그렇게 간절히 하시는데 한번 참석하는 것이 도를 같아서 또 예의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념 법회 과정에서 먼동이 터오르는 봄날이 이른 아침으로 시작하는 대각
경축가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왠지 모르겠습니다. 억누르기 힘든 벅받침을 제가 느꼈습니다. 난 지금도 그 충격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사연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교단에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사축이제라든가 또는 교도들의 성지순례, 나들이 이런 때 참석하는 일명 행사교도로서 명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었어요. 아들 둘, 저 4명이었는데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은 그때 석유난로 또 연탄을 빼가지고 보일러를 하는데 보일러가 방학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집에 갔다 오고 그러면 얼어서 터져서 수리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날 또 터져서 술을 해가지고 잤는데 아마 가스가 방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한밤중에 큰아들 녀석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잠꼬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무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흔들었더니 별 반응이 없어요. 둘째를 흔들었습니다. 마찬가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빨리 가서 아이들이 가스를 마신 것 같은 경우 빨리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보냈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물을 바가지 떠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그 물바가지 하나 못 주느냐고 그렇게 지청을 하다 보니 아차 우리 식구가 모두가 가스를 마셨구나. 그래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내놓고 그때 그 당시 쉼터원 홍경 교무님께 쫓아가서 우리 식구들이 모두 가스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교무님께서는 수시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셨죠. 다행히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 다 깨어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고개를 넘겼지만 다행했지만 놀란 가슴은 정말 한동안 진정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정리돼 아침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우리 식구가 모두 살아나게 된 것은 사은님, 교무님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그 당시에 꿈에 그런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선진점에서 화살 4방을 쏘아대더래요. 그런데 마치 손오공처럼 날아가 다니면서 그 화살을 피하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교문만 10여 분이 세미가에서 양쪽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덕분에 저희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벌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 이야기가 저는 그저 막연한 꿈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나 또한 원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할 인연의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도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신심이 돈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원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교문이 나타나셔서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래전부터 일원상 저희 방안 모셔서 일원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우리 선생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도 많이 봤다면 속까지 전다는 뜻이겠죠. 전 지금 선진의 부축으로 원불교한 수성극이 됐고 차츰 관심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한 교무님이 한 말씀이 어느 사이에 제 귀에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원불교인으로서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 자신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제 어디서나 안 부럽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원불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은님께서 우리 가족의 행복과 지혜를 밝혀주시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신앙심이 좀 돈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무님 주변이나 교당 주변에 좀 저처럼 좀 서성거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가랑비에 속을 쳤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사은님 은혜가 분명하게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새로운 숙제 하나 생겼습니다. 평상 송정인 교무님께서 오셔서 내 신앙의 뿌리를 마구 흔들어 버렸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단은 그것부터 젖어버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옷까지 젖고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한해달 정숙기님이십니다. 편하게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쩌다 제가 나왔어요. 편하게 하다 보니까요. 준비 없이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54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시부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모 표현의 강령을 보면요. 이제 다 읽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모자를 갈 때 생각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을 부모 표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정숙희고요. 본명도 정숙희입니다. 맑은 속에 빛나리 몸부림에 딱 맞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남 사녀로 이남 사녀 중에 5째입니다. 딸 중에는 막내고 제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저만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본적은 경남 하계인데 저희 엄마가 익산에서 저를 낳고 다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익산에서 저를 낳았을 때 엄마가 이제 원불교로 만나신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이 너무 많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할머님 모시고 살고 외할머니 모시고 살고 저희 언니가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마가 힘들게 넉넉지 않은 삶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느껴지는 게 저하고 이제 막내는 내리사랑이니까 어렸을 때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때는 선풍기도 없을 때잖아요. 모기도 막 날아들고 날씨도 덥고 하는데 앞에다가 저 놓고 이제 우리 막내를 먼저 놓고 저를 놓고 이렇게 부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덥다고 하니까. 근데 일을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도 저희가 덥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잘 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엄마도 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놓으면 저희가 그 자다가 더우니까 엄마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하면서 또 엄마가 부채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엄마가 또 부모님을 모시는 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사랑을 보고 저도 자랐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모님도 물론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집을 와서 문제인 거죠. 제가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을 와서 저희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제가 시집을 가서 신혼여행에 이제 불화로 인해서 저희 조카가 오게 됐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이제 조카가 오게 됐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어머니가 그 조카를 버리지 않고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제가 저만 고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조카를 대할 때 저희 친정엄마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 원불교 법으로 아니 요즘 자꾸 조카가 잘하고 있나 어쩌다 생각이 나서 그 타전의 교육에 대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자가 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오라고 사유 정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는 실천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고생하고 제가 오네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방학을 하는데 이제 제 엄마는 할머니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제가 28에 큰애를 낳고 이제 둘째를 가졌을 때 걔가 왔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전립돼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인데 조카가 와가지고 조카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엄마는 할머니보다 엄마, 큰 엄마라는 그 엄마 소리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건데 제 살을 자꾸 이렇게 부리는데 저는 똑같이 자식처럼 엄마가 대하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왜냐면 한 울타리에서 장씨 집안 한 울타리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안 나왔어도 자식일 수 있다 생각하고 키워라고 대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들하고 이게 조카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철없을 때 너무 많은 어머니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지금 제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모 생각이 나고요. 또 제가 옷을 이쁜 옷을 이렇게 막 사고 싶을 때 또 부모 생각이 나고 제 몸이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아프니까 약을 먹잖아요. 이런 약을 먹게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연세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체 생명에게 베풀고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또 자식들도 나를 보고 효도를 할 것이고 천만 경계를 오직 감사하라고 하나로 이제 돌리면서 부모 보호의 시작인 효를 하나하나씩 그냥 실천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서없이 말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관 성사원 예정훈님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울지는 않겠습니다. 부산 옆에서 리허설 한번 하면서 공부하고 오늘 나는 내 삶의 정신적 지지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얼마 후 저는 이름에 무척 바꿨습니다. 그것은 두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는 원불교, 하나는 천주교입니다. 한 시어머님과 함께 일요일이면 천주교 성당에 가서 무슨 공간에서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다시 또 원불교를 하며
부패를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시아버님께서 오늘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종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때 남편은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또 그의 가족들은 한 7가지 기간 살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시아버님 나 어머니 셋 가족을 했죠. 시아버님께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선택하면 눈물기로 가고 성당을 선택하면 성당으로 간다고 선택권은 너희에게 준다.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원불교 마성교당 초창기 때부터 공기 37년도부터 다녔었어요. 안 되겠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원불교를 선택해야지. 저는 가감의 원불교를 선택했죠. 그러니 시아버지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참 탁월한 설계를 했죠. 나는 원기 59년도에 원불교에 기도했고 그 당시 원불교 마성교당 주임 교무님이시던 정산종사님 교체 담임이신 태평 손순봉 교무님이 계셨습니다. 교무님께서는 가끔씩 오셔서 저에게 참 살갑게 잘 해주시고 원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어요. 제가 큰딸을 낳고 어머니께서는 분유를 사가지고 오셔서 참 예습다 살갑게 대해주시면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원불교에 중계를 해서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원불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낀 것은 결혼을 하여 4년 동안 딸만 둘을 낳았어요. 결혼하기 전 약혼 때 한 번씩 아버님이 볼 때는 얘야 딸 그만 낳아도 아무 상관없다. 걱정 말아라. 그때 70년대 아들 딸 둘 말고 둘만 낳아 잘 되자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도망된 저의 꿈이고 저게 들려오는 말은 아니 시아버지께서 딸만 둘 낳았으니 우리 집 배는 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나에게 큰 때는 선생님 이런 상밖에 없으니 내가 기도를 올리고 약속해야지. 저는 있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변사님 제가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신년수에 하는 새벽 기도도 잘 다니고 모든 토피도 어린이 행사도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1977년도 1월에 저는 4kg이나 되는 괜찮은 남자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며느라 장하다 하시면서 그거 100만 원을 하사 그래서 저는 그 매주 도깨비 어시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은혜에 있는 부모님들은 많은데 왕손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경산 종고사님이 교회를 계실 적에 교무님으로 재직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소식을 좀 방송 끊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다 살았나 엄청 궁금하셔가지고 혹시 알았는지를 모른대요. 제가 연락이 왔으니까. 그런데 서울교당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수공항에 내려오셔서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러 오신 거예요. 마음이 아픈 저녁이 살았구나 하고 이제 죽었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면서 오셔가지고 만났습니다. 저 농사짓는 곳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고 총무원로에 가서 마산시 부장님이시던 이승원 종사님 데려가자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리로 갔죠. 원로에 가서 종사를 만나니 그동안 부모님 집에 타력으로 잘 살았으면 이제 타력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왕사님께서 힘들 때는 이현상 서문을 20도 올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잘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박예철 교무님이십니다. 종도에서 공부장에 계시던 예철 교무님이 개근 교당에 계실 적에 지나가 왔어요. 성원씨 내내불을 빨리 하자고. 아니 지금 봉사활동도 지났는데 그래서 또 이제 가서 평론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하니 장포원님과 태포원님 두 분이 하나도 쓰면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태아성에서 성우나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소수를 몰아서 3년 동안 내가 기도를 올렸다. 기도 일을 다시 만나 부모님들 기도 이후로 오늘 만났다고 하니 이제는 교무님들의 보살핌과 기도의 정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저는 원물을 믿고 나서 인정 많고 사사한 교무님들께 사랑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게는 이 공부, 이 사업을 잘하고 내 생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한 분 빠진 분은 행산 조원도님입니다. 저 50년을 동고동락하는 봉사님, 저 봉사하는 것마다 잘하니 이 좋은 논무기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금강산 이상 정호영님이십니다. 총사님 우리 아버님 화이팅! 반갑습니다. 매너리 정포와 일단 제가 강연을 하기 전에 저는 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장을 이렇게 써왔거든요.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와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또 오리라 믿고 제가 오늘 쓴 것만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보겠습니다. 제가 원기 57년 1972년도에 원불교에 정호영이라는 정식 법명을 받아서 반백년 52년이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원불교를 찾아가서 법명을 받았지만 내 생활은 그냥 보통 무정도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원불교를 잊을 때가 되면 어떤 계기로 나를 또 원불교 인연을 맺게 해주는 일이 있어서 오늘날 원불교 교도로서 이렇게 선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나에게는 원불교가 무슨 큰 인연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인가의 필연적이었음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원불교 일원생활 진리를 어떻게 믿고 실천하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생활에 오로지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진짜 참교도가 되었고 원불교를 떠나라고 해도 절대 떠나지 않는 신심이 뿌리 박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교도, 진짜 교도 살아보자고 생각되어진 것은 52년의 교도 생활 중 내가 퇴직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교당에 늘 주인 역할은 했지만 교부의 실황에는 늘 등한시했고 그 뿌리만 튼튼했지 줄기와 잎은 부실했다고 내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래서는 안 된다. 참 나를 한번 찾아보자. 대종사미의 참 제자가 되자고 생각되어지면서 내 묵은 때를 하나 둘 벗겨보자고 다짐하며 공부하는 나를 변신시켜 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어땠을까요? 반성해보면 욕심으로 살아온 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은 모든 게 내 욕심의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남보다 빨리 진급해야 하고 상사에 인정받아야 하고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돋보여야 되는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게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피해자는 대상자는 누군가 존재했고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고 그로 인해 남들보다 많은 혜택의 보상도 받았지만 욕심이란 욕망에서 거짓 나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진짜 삶을 앞으로 알아가게 된 것은 나의 그 욕심을 알아차리고 깨달은 뒤 정신을 차렸습니다. 교회에서 교우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내 생활의 행복을 느끼고 내 영생을 지금 순간 찾아보자. 지금부터 진짜 교도가 되어보자라고 생각되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일상수행 요법으로 나를 챙기고 경종을 치고 입정을 하고 영주를 여고 가정 기업문을 올리고 똑갱을 하면서 내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똑갱이 끝나면 상시 정기일기를 기록하면서 어제의 나를 보고 또 오늘의 나를 챙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시 정기일기로 나를 대조하고 나면 1시간 정도 사경을 합니다. 사경은 나를 깨우고 나의 신심을 달리시켜주는 참 좋은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사경이 끝나면 언제나 30분 정도 나의 몸을 깨워주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의 중요한 일과이었습니다. 오면 가는 게 진리이지만 갈 때까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자. 갈림은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고 게으름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채찍질하여 지속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화된 나를 봅니다. 하지 않을 때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크게 아픈 것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생활을 합니다. 사경과 스트레칭, 건강한 육체는 근본이고 그래야 낙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30분 필히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아침 시간이 끝나면 하루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경계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생활에서 경계거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삶의 터전이 가정이고 그러니 고락의 원인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보자 하고 실행하게 된 것이 나를 내려놓자. 남자는 상을 내려놓자 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공부거리였습니다. 아직 밥해 안 하는데. 네. 우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해보자 생각하니 할 일이 눈에 보였습니다.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책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걸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여태 길들여온 습관으로 남자 여자의 할 일로 구분하고 있는 나를 보았고 먼저 보면 무조건 처리하는 습관으로 길들여 보았습니다. 여자가 하는데 남자가 못하는 가정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처리를 먼저 하다 보니 집안에 큰 소리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들의 가정일도 끝이 없음을 알았고 둘이서 나누어 서로가 힘들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이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니 아무 마장 없이 모두가 순조로웠습니다. 때로는 의견 불일치로 경계가 와도 서로를 알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습니다. 일어나는 경계를 느끼면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내 생활에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낙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낙이라고 생각하면 늘 챙기고 또 챙기는 공부를 하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라도 매일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물을 박차고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걷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지면 이런 상 서문을 열으면서 걸어보자 하고 실행하니 운동 끝날 때까지 40 내지 50분은 외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위험에 시작한 것이 지금은 위할 때 뭔가 느낌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상 서문이 나옵니다. 습관화가 되어 있고 하고 또 하면 그냥 절로 대중을 느끼면 무엇이든지 꾸준히 영생을 두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내 삶을 내 육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규칙적인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기계거리와 다르게 일어납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관리를 잘못했어야 되겠는가? 때로는 불쑥 경계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경계거리는 다시 나를 세우는 공부의 터전을 삼을 것입니다. 저녁이 9시 30분, 저녁 기도가 끝나면 10시 정도에는 언제나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시계 없이도 아침 기도 시간에 눈이 떠지고 저녁 그때는 시간이 새는 잠이 옵니다. 하루를 생활하면서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 경계가 선심으로 일어나는가 악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내 습관, 내 업장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항상 남을 잘 보고 나를 잘 다스리며 상황에 잘 맞게 대항하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실전에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내가 공부해야 될 숙제이며 늘 마음 챙기고 나를 상대방을 잘 바라보는 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계를 당하면 순간순간 잘 치사하는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잘 치사하지 못하면 참여라는 습관도 절로 나오도록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연이 되는 날까지 하고 또 할 것입니다. 내 생활의 주인공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바깥 경계가 끌려다니지 말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한 마음 돌리고 한 마음 챙기면 모든 일이 보식거리다. 늘 감사한 일이 많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실행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공부길은 대종사님 밝혀주신 법대로 치사하는 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고 극락임을 깨닫고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진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클만큼이라도 실행하고 어떠한 경계에도 올바른 치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나를 생각하면서 내 생활에서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경계를 잘 보도록 하여 될 때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다짐하며 미래의 휴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약속하며 항상 티끌만큼이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내 습관을 거쳐서 진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실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대종선인 뜻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험장 증명을 봅니다. 오늘 아주 시간 되지 말아주십시오. 못 다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감정 많이 안 되게 편하게 감정은 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중심을 잡아야 될지를 한참 한 3일 고민했습니다. 제 원불교의 역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경계를 배웠을 때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괜찮은지 이거 여러 한 3가지를 제가 가닥을 잡아 보았는데 잘 믹스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바디를 각오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한 10장을 썼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와서 중요한 3장만 들고 왔는데 저는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원불교라는 걸 처음 알았던 때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구례교당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방학 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제가 키도 작은 데다가 생일도 늦은 데다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저를 6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만만했는지 저를 원불교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모님이 하라면 하란 대로 했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 그 교무님이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 얘는 원불교 전문 출신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지만 너무나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저한테. 쌀을 씻는 것이며 콩을 삶아서 불려서 그 다음에 콩물을 만드는 것이며 청소하는 것 모든 것들을 그냥 허투루 가르치지 않고 저를 정말 빈틈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 밑에 그 담요를 넣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간만 나면 저는 거기 숨어서 잤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또 고등학교를 순천역으로 가게 됐는데 또 엄마가 저를 원불교를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제 가정이 어려웠겠죠. 어렵기도 했지만 또 우리 어머니 뜻은 얘를 또 전문 출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로 일평생을 사는 것은 고다. 저 넓은 세계를 보고 전문 출신에 대해서 더 크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뜻이 너무나 우리 엄마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당에 들어갔어요. 교당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시키는 학교였어요. 아침에 7시 반까지 학교를 가면 저녁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순천 교당까지는 1km가 넘었어요. 제가 그 무거운 가방을 이 키 작은 키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원불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무님은 저한테 아마 이제 또 저를 갖다가 공부를 시키시려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겠죠. 학교 생활도 벅찬데 저한테 교당에서의 살림을 다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원불교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불교가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고 토요일날 학교에서 영화를 보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특히 배너를 보러 가는 날 다른 영화 볼 때는 제가 그냥 교당 가서 학생 훈련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배너를 하는 그날은 제가 극장을 갔습니다. 극장을 가서 가슴은 두근거리고 겁이 났지만 그때 배너가 3시간짜리였어요. 그 배너를 보고 교당을 들어오는데 그때 순천교당이 지금 교당이 아니고 예전 교당입니다.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면 교무님이 삑 눌러야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무님한테 배를 누르니까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교당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그 거리가 제 생각에는 1km였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게 들어가니까 역시나 교무님이 아주 사자처럼 무섭게 해가지고 저를 맞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어린 이 작은 몸으로 너무 벅차서 우울증도 몇 번 실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제가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멀리 했습니다. 원불교 학과를 원서를 써놓고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예전에 학교 규정 선생님 추천으로 외국으로 3년 나갔다 왔습니다. 외국으로 3년 나가서 살면서 거기서도 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자궁에 혹도 생겼고 사사고로 제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도 낳고 살면서 원불교를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젖어서 살았는지 도사님의 말씀대로 바람뒤에 엎쳤듯이 젖어 살았는지 원불교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계가 많이 왔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교를 찾아다녔지만 또 우리 교무님들은 항상 새로 오시면 저한테 주인이 되라, 이 교당의 주인이 되라,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시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미스터리인데 저를 보면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또 원불교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핑계로 원불교를 멀리했습니다. 교무님들 저를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교당의 일꾼이 될 줄 알았더니 자꾸 교당을 폐하고 안 나오네. 미워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죠. 그래도 고집이 센 제가 또 나오란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천년도인가 제가 뭔가 배우면 목말라 할 때 신년법문의 대산 종법사님께서 1인 1기라는 법문 말씀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1인 1기라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저한테 와닿았을까요? 그래, 사람이 한 가지 기준을 익혀라. 그 말씀에 내가 지금부터 뭘 하지? 만약에 신앙에 오롯이 쏟았으면 제가 정말 대단한 지금의 신앙이 되겠죠. 제가 음악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음악하고 싶어서 진짜 발광을 했죠.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음악선생님한테 매달리고 부모님은 반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게 돼서 제가 진짜 외국으로 갔다 오거든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인 1기라는 그 말씀에 제가 음악을 해야겠다.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다. 그게 아마 2000년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막내가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만난 원장님이 저를 6개월 뒤에 제가 또 잘 가르치게 생겼는지 강사로 쓰시고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그 학원을 저한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야간으로 대학을 다니고 낮에는 강사 생활하면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5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지금 교당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지만 저는 피아노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잘하지는 않지만 제가 매일 유문연에 악기 연습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교무님도 보셨을 거예요. 악기 연습을 늘 써놓으면 매일 연습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걸 유명으로 삼고 늘 오전에 피아노 연습을 피아노를 한번 만지는 곳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님들이 저를 보면 제가 예전과 지금은 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에 저 집에 저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달라졌냐면 이제 단장을 맡고 오랫동안 단장을 지금 6년 넘게 맡은 것 같아요. 잘해서 단장 맡은 건 아니고 저는 교우님이 하라고 저는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교무님은 그냥 대종사님의 대리인이다. 대종사님의 법문을 전달하러 오신 중요한 소중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무님 뭐라고 하라고 하면 저는 노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당의 일꾼이 되라는 걸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죠. 근데 교당에서 교무님 뭘 하라고 하면 저는 노하진 않았습니다. 왜? 교무님 말씀이니까 꼭 따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장도 잘하지는 않지만 단장 역할을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시일기 쓰고 있죠. 상시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처음에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공동유문연에 우리 사경하기 그 다음에 개인 유문연에 제가 고쳐야 할 것들 유념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매일 기록하지는 않지만 또 생각날 때 기록하고 하다가 제가 지금은 거의 매일 기록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특히나 그 범마 3등급 쪽에 가면 저는 분명히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탐진치를 놓지 못하고 제가 아직도 멀었다는 걸 느끼고 거기 가면 많이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줄이 없어질 날이 오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무님께서 저는 우리 교무님 만난 걸 너무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거짓 신앙이네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참석만 하고 그래 법의 축석도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가자. 그리고 그래서 교당을 오고 열심히 또 맡은 바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 지금 교무님의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지금 특히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 오빠이는 괜찮죠? 교무님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도화지에 아니 우리가 먹으로 붓을 글씨 쓰는 식자지에 먹물이 똑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대로 스며듭니다. 제가 조금만 화가 나서 그 애를 대하면 그 아이는 바로 제가 자기한테 감정이 있다는 압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래서 이것이 일이 커져 일까만까 커져가지고 부모님한테까지 갑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저 아이가 너무 저를 속을 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저 아이는 예전에는 왜 쟤는 저러지? 그런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너 왜 그러지 마라. 최대한 선생님으로서 포기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오롯이 아이에게 좋은 말로만 다가서지 않고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고 그 일로 학부모하고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기사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강사가 왔거나 기사가 왔을 때 이분들이 저하고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일이 터지고 또 부모님들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고민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무님 보고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는 그 말씀에 저는 깨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니까 교도님들도 달라 보이고 아이들도 달라 보이고 기사나 강사도 달라 보이고 제 남편도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도님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도님이 저한테 말이 안 좋게 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저는 예전에 제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거를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깨친 것 같습니다, 교무님.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지금 마음이 편하고 제가 지금 한 달째 아프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프거든요. 아파서 응급실을 2달에 한 번꼴로 응급실을 갑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그래서 늘 아프다가 지금 제가 한 달째 아프지 않아서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무님 본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유문현 대조하면서 유문현 대조의 작대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참된 내가 원불교 교도가 되어가고 있구나. 원불교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원장들은 피아노 원장님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10명이 9명이 기독교인이고 저만 원불교인이에요. 처음에 저는 원불교를 숨겼습니다. 원불교를 뭐라고 설명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숨기다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난립니다. 제가 왠지 또 잘하게 생겼는데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당당하게 원불교인을 밝힙니다. 왜?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 자신이 없었어요. 원불교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당당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한 우리 교도님들이 계시면 계속 저처럼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어느 날 그때 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써온 글이 있어서 잠깐 마지막에 이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남경이 순경으로 변하고 인연마다 좋은 인연으로 화하고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되려 나날이 진급되며 우리가 바라는 참나 진여의 세계를 맛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의 나를 갖고 고에서 벗어나 낙을 누리는 삶, 고 신앙의 궁극적 목표와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 그대로 받들며 우리를 깨우쳐 주려 무단히 애쓰시는 교우님의 뜻 잘 받들어 늘 공부하는 원불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큰 공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연화당 강파원 유경호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졸지 마세요. 저는 제목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전해봤습니다. 원불교를 다닌 지 어느덧 40년을 넘기고
이 자리에 신앙담을 이야기하려니 지난 내 생활이 중화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몰랐고 불교란 말에 그저 손님들처럼 목 다치고 염불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돈으로 밤에 청년부패가 나간 것이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난 어릴 때 엄마의 신내림을 보면서 불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득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불안감, 그 행동에 따른 거부감이 있었고 그 후 엄마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늘 그 모습이 내 머리에는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강제로 교당에 가자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혼자 묵묵히 교당에 나감을 보았고 어느 날 문득 저녁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나답할까 하니 좋아했고 따라갔었는데 포항교당이 바로 저 옆집에 있었어요. 이제 원불교는 어떤 곳인지도 궁금했고 처음 들어선 법당, 연불, 성가, 설법 진행되는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교우님은 설법 그때는 춘타원 유춘수 교우님이 계셨습니다. 설법에서 인가에 대한 본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고 내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청년 전문 부패를 나가게 되었고 춘타원님은 친정어머니 같은 분으로 느껴졌고 일반 부패도 나가게 되면서 나의 원불교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때 청년 부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부패가 끝나면 거의 우리 집에 놀다가는 소복당의 역할을 하면서 나의 원불교 인연은 뿌리를 심어줬고 주연 교무가 태어나서는 교당이 놀이터가 되었다. 이종화 교무님은 목마를 타고 정경화 교무님은 정이 없여 자란 주연 교무는 지금 성직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닐까. 남편 따라 이곳 강양으로 이사와서 그때는 굉장히 비포장길이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철에 다니기가 버스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초창기 교당 생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당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살이가 부유히 시작했고 당진지 삼국에 가득 찬 나를 발견했고 하나 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생활 중에서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깨끗함을 보았고 변화가 일어남을 보았다. 7남매 셋째 아들에게 결혼했으니 시부모님 안 모셔도 되고 제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늘 자랑했었는데 그것은 빗나갔다. 어쩌다 보니 조상님 제사도 시어머님도 내가 모시게 되었고 이를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해야 될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이 또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변함을 알았고 성심성의도 됐고 전생의 빚으로 생각되어졌다. 시댁의 일이 성심으로 도왔고 아들은 어머니 다음 생에는 다 받을 거라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언제나 인가를 믿으며 내 생활의 시간들이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보낸다. 살아가면서 좋고 나쁘고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신앙으로 나를 키워왔고 나를 움직이게 하며 지내왔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 가정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육군을 동작하는데 항상 경계의 발생지이다.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가 공부했으니 일어나는 그 마음을 언제나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보니 바로 세울 수도 있었다. 그래서 별 시끄러운 일이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우리 예쁜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녀 손자랑 함께 하면서 정신 육신으로 힘들지 않는 일이 어찌 없으려마는 늘 긍정적으로 법으로 뭉쳐져 있으니 행복합니다. 손자녀들은 재롱에 즐겁고 행복을 느낍니다. 어떠한 경계가 왔을 때 늘 한번 멈추고 생각하고 교우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를 볼 줄 아는 일들이 몸에 익숙해져 간다. 얼마나 좋은가 이 공부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많은 다툼 앞에 서로의 얼굴을 붉혔을 것인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옛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 안 해요 하는 말이 생각이 되어진다. 함께하는 시간 웃으며 살아도 못할 텐데 화내고 등내고 서로 얼굴 붉히고 살기 무엇이며
서로 맞추어가는 삶에서 이젠 스스로 해야 되는 내 삶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내가 경계가 왔을 때 잘 조화시키는 기술로서 원만한 내 생활을 꾸리려고 발고 닦고 또 실행한다. 대종사님 밝혀주신 법대로 실행하면 된다. 남은 나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내 스스로 분별하고 수착심으로 일어나고 그러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세우는 데 일심을 다하리라. 우리 집안에 이런 누가 해야 될 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주인은 언제나 다 잘 다스려야 한다고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하는 동안 항상 대리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경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남편 부처님, 자식들 부처님, 내 주위에 대한 인연들의 모든 부처님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어떤 일이나 늘 지도사님 가르치신 법대로 살아가자 하고 또 하고 습관화되도록 영생을 공부하자. 언제나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전사님, 딱 들어주시면 한 말씀. 가면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이 모습을 잘 봤습니다. 잘 듣고 그리고 제가 저를 많이 이렇게 좀 경기에 공부를 좀 참 해야 되겠다. 우리 교수님들 보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연이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사리연구 과목을 이렇게 넣어주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격식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7분이라는 시간을 좀 줬잖아요. 7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조리 있게 짜서 발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시간이 또 너무 짧고 이다 보면 그 부분도 이제 공부하는 방향에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길었던 부분들은 얼마만큼 내가 요약을 해가지고 시간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해줄 대중들한테 얘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이 발표해 주신 분 보면서 저도 감동했고 저도 눈물이 복같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의 삶을 남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